대선 끝장쇼 엄청 재밌겠네요. 누가 진행하는지 대선 당일 꼭 그 뉴스토마토 대선 끝장쇼 와주세요. 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5월 21일 수요일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김혜연 비인 크립토 리드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아니 뭐 지난주에도 다뤄주셨는데 대선 후보 TV 토론에 또 이 얘기가 나왔네요.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이준석 후보가 계속 페이스북으로 지금 뭘 계속 쓰고 있어요. 이건 뭐 본인이 맞고 이재명 후보가 틀렸다 이 얘기 계속 민주당이 틀렸다 좀 크게는. 그리고 조금 더 나가서는 코인 업계에 노라가 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다면은 이제 코인 업계가 놀아나는 게 맞다면 그러면은 이 코인 업계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얘기 오늘 해주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코인 업계가 놀아나고 있는 거라면 과연 이 코인 업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일단은 TV 토론에서 했던 내용하고 골과는 같은데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거는 이거는 뭐 미국 달러나 스테이블 코인 되는 거지 나머지는 뭐 이렇게 한국형 뭐 만들겠다는 거는 좀 어불성설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것 같은데요. 뭐 일단 이번 주 초였죠. 그 토론회 때 나왔던 스테이블 코인 얘기들. 네네네. 토론 거의 끝날 무렵에 이준석 후보가 이재명 후보한테 막 던지듯이 얘기를 네네네. 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질문을 하다가 이재명 후보가 그럼 제가 지금 답을 좀 할까요? 그랬더니 이준석 후보가 아니요 하고 계속 질문을 했어요. 됐고요. 그래서 뭐 과연 이게 답을 들으려고 질문을 한 건가 싶은 생각도 좀 들던데. 근데 이제 업계에서는 또 이제 민주당에서도 그걸 받아서 이제 얘기를 한 걸 텐데 이준석 후보가 뭘 좀 모르는 것 같다. 지난주에 그 얘기를 했었죠. 제가 이제 이준석 후보가 옛날에 이제 코인 투자 많이 했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코인에 대해서 그래도 좀 지식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 이원재 소장님께서는 꼭 그런 건 아닐 거다. 뭐 AI 쪽 얘기하는 거 보니까 좀 엉터리가 많더라. 코인 쪽 관련해서도 엉터리일 수도 있다라는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엉터리란 단어는 안 썼습니다만, 네. 그럴 수 있다. 취지에서 잘 모를 수 있다. 그런 네. 취지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준석 후보 이제 그 스테이블 코인, 원화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한 얘기가 대략 한 3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포인트가. 첫 번째는 그 스테이블 코인이 달러 말고는 실제 쓰이는 게 잘 없다. 그러면서 USDT, USDC라는 게 있는데 이거 잘 아시냐? 그다음에 이제 답은 안 들었어요. 근데 어쨌든 그러고 그 USDC는 이 불법적인 유통, 발행 뭐 이런 걸 갖다가 이런 게 이루어질 때 그걸 동결시킬 수 있다. 근데 민주당이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이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이제 그런 포인트에서 결국은 두 가지가 함께 묶여 있는 거죠. 그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 말고는 사실 쓰이는 데가 별로 없다. 그건 맞는 말이고. USDT, USDC 차이를 아느냐는 뭐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고 USDC는 동결할 수 있는데 민주당은 뭘 할 거냐. 사실 USDT도 동결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좀 모르는 게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요. 민주당이 어떤 장치를 할지에 대해서는 이게 발행사가 민주당이 아닌데 민주당이 어쩐지 모르겠고 그리고 지급 준비율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만약에 발행하도록 한다면은 지금 이제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김문수 후보도 그렇고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허용하겠다는 공약을 양당이 공히 내놓은 그래요? 상태입니다. 그렇기 국민의힘도 때문에 냈군요. 그렇죠. 그래서 개혁신당은 그 공약이 없는데 어쨌든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게 한다면은 그 기반이 되는 돈은 그 자산은 뭘로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더니 이재명 후보가 1대1로 할 거다. 그랬더니 이준석 후보가 한마디 하고 탁 넘어갔어요. 한마디가 그게 작동할지 모르겠습니다라고 하고 넘어갔는데 사실 1대1로 해놓으면 가장 잘 작동을 하겠죠. 그러니까 1대1로 한다는 게 그러니까 코인을 발행하기 위해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 1,000원을 발행하기 위해서 1,000원을 뭐 어디 맡기든 내가 갖고 있든 확실하게 1,000원을 갖고 있겠다. 이거는 어떤 말이냐면은 스테이블 코인을 밖에서 쓰고 있는 사람이 또는 밖에서 갖고 있는 사람이 나한테 와서 발행사한테 와서 내가 갖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만큼 돈을 주시오라고 할 때 내줄 수 있다. 내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건 옛날에 금태환 시대처럼 옛날에는 중앙은행이 한국은행이 금을 갖고 있는 만큼만 돈을 발행을 그렇죠,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근본이제죠. 시스템처럼 근본이제 하는 것처럼 하겠다는 그
그렇게 해야지 이게 돌아가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면은 근데 이건 완전히 안전한 상태가 완전히 안전한 상태 되잖아요. 그리고 돌아갈 수 있는 그래야지 이제 제대로 돌아가겠죠. 근데 그걸 그렇게 하면 작동할지 모르겠습니다라고 하고 넘어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업계에서도 민주당에서도 이건 좀 잘 모르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사업을 어떤 기업이 맡게 되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거까지 정해야 되나요? 공약을 제시하는 정당 입장에서 뭐 민간 기업이 하는 일인데 민간 기업이 하는 일을 어떤 기업 누가 할 건지 우리가 선정을 하겠다라고까지 공약을 할 수는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이거를. 그래서 과연 이게 이준석 후보가 뭘 좀 잘 알고 한 거냐 이런 의혹이 그래서 제기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리드님이 보시기에는 이 토론에서는 어쨌든 이재명 후보는 충분히 말할 기회는 없었지만 이준석 후보의 문제 제기는 상당히 좀 이상했다. 문제가 있다. 네. 근데 이제 이준석 후보는 그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코인으로 선거를 3번 치를 만큼 돈을 벌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실제 수치가 어떤지를 살펴보면 이 국회의원 후보자들은 재산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국회의원 당선되면 또 재산 신고를 하고요. 그래서 이 재산 신고를 한 걸 가지고 이제 대충 비교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후보는 선거에 많이 나왔죠. 네. 2020년에 선거 출마하면서 그때 이제 노원병의 네네네. 국회의원 선거 출마했을 서울에서. 텐데 네. 그때 신고한 재산이 3억 8,100만 원이었어요. 네. 3억 3.8억. 근데 작년에 경기도 화성 을에 출마할 때는 19억 2,735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10몇 원 늘긴 했네요. 15억이 늘어났고 네. 5배가 늘어났어요. 네. 그럼 그 사이에 무슨 변화가 있었느냐? 코인을 재산 신고 대상에 넣는다는 규정이 작년 선거 때부터 적용이 됐습니다. 작년 총선부터요. 그렇죠. 그러니까 2020년 선거 때는 코인은 신고를 안 해도 되는 거였어요. 네네네. 그때 코인을 갖고 있었어도 그게 얼마나 되는 건지는 알 수는 없는데 네. 이게 뭐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불어났거나 네. 그때부터 엄청 많은 코인을 갖고 있었거나 뭐 그런 네. 거겠죠. 2020년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건데 네네. 2019년에 이준석 후보가 어떤 유튜브 방송에 나와가지고 자동으로 돈을 벌게 하는 시스템을 자기가 프로그래머로서 디자인을 해놨다. 조금 마이크 가까이 말씀해 주세요. 자동으로 돈을 버는 시스템을 그 개발을 해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다. 그래서 네네. 지금 돈을 벌고 있는 게 굉장히 즐거운 상태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보면은 코인 투자를 한 2019년부터는 분명히 하긴 한 것 같고 2020년에 재산 신고한 거에서 코인이 빠졌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신고한 재산은 4년 만에 5배가 늘어났고 그러니까 뭐지 하는 좀 그런 의문들이 생길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정당하게 투자를 해서 수익을 봤다면은 뭐 인정을 해줘야 될 건데 근데 이번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한 얘기들은 약간 좀 이상한 구석들이 있고 그러면은 뭐 시청자들 판단에 맡겨야죠. 그러면 아니 뭐 스테이블 코인을 잘 알아야 코인 투기를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죠. 뭐 투자해서 돈을 네. 많이 벌었을 수는 있죠. 자동 투자를 하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무슨 종목을 하고 있는지 본인이 잘 모른다고 했거든요. 그렇죠. 뭐 모르는 상태에서 투기했을 수 있죠. 나중에 이제 근데 이제 그 작년에 당선되고 나서는 굉장히 자세하게 재산 신고를 했습니다. 그때 거기 코인 목록이 막 나오는데 그때 한 77만 원어치 코인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 전에 코인은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팔았는지 어쨌는지. 그런데 그 종목들이 보면은 이런 것까지 투자를 한단 말이야 하는 것들이 보여요. 잘 보통 잘 말하자면 모르시면 밈코인 같은 건가요? 잡주 같은 건가? 그 잡코인이라고 하죠. 잡코인. 예. 주식시장에서 그런 잡주. 그런 것들도 있고 또 좀 눈여겨 볼 만한 건 루나가 거기 들어 있더라고요. 루나요? 테라 루나. 테라 루나 때 루나 아주 뭐 소액이긴 한데 어. 그게 왜 거기 남아 있었나 싶기도 하고 좀 본인이 설명해야 될 게 좀 있지 그 않나. 트라우마가 있을 수도 있겠다. 루나가 그 스테이블 코인 주장하던 거 맞습니다, 아니에요? 맞습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망한 거 보니까 스테이블 코인 망하겠네 이런 생각이 그냥 전문가가 아니면 그럴 수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이준석 후보 얘기는 여기까지. 네, 예.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그런데 지금 이준석 후보도 똑같은 일을 겪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너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잖아요. 코인 시장이란 그렇죠. 게. 네. 근데 이게 정상적인 금융시장처럼 움직이게 만들 수가 있어요? 오늘 뭐 아무튼 이 얘기를 좀 해보면 어떨까 해서 네네. 가져온 주제이긴 한데요.
코인 시장의 변동성과 관련해서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원인이 뭐냐? 첫 번째는 뭐 많이들 하시는 얘기지만 이게 본질적인 가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공급 수급만 가지고 이 가격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취약할 그렇죠. 수밖에 없다는 게 네. 하나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기관 투자자가 뭐 생기긴 했습니다만 작년 이제 ETF 때부터 생기긴 했습니다만 아직은 적고 개인 투자자가 많기 때문에 어떤 소문 이런 거에 휩쓸리는 경우가 많다는 그런 단점이 있겠죠. 그리고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 마감하고 내일 장 열릴 때까지 좀 이게 숨고르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이게 코인 시장 그게 없죠. 그냥 계속 돌아가죠. 365, 24시간 계속 돌아가니까 뭔가 이렇게 그 쿠션이 없어서 충격을 흡수해주는 그런 쿠션이 없어서 뭐 그런 것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걸 보완할 방법이 과연 그럼 없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관 투자자가 늘어나면 되겠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관 투자 적은 게 문제라면 기관 네네네. 투자 늘어나면 되죠. 그리고 작년에 그 ETF 승인되면서 이게 막 이제는 좀 체질 개선이 되나 보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엄청 투자에 뛰어들고 한 1년 가까이 계속 코인 가격이 올랐었잖아요. 네네. 그런 걸 보면은 이제 방법이 없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또 다른 방법은 없나 생각해 보면 파생 상품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 지금은 코인을 한국에서는 현물 거래만 합니다. 파생 상품이란 게 뭐 선물 옵션 선물 같은 옵션 거. 같은 건 선물 옵션이 지금 없기 때문에 네. 현물 거래만 합니다. 그냥 돈 주고 사는 네, 거면 네, 어떤 가격을 정해가지고 사는 거밖에 네. 못 하는데 선물 옵션 같이 이제 파생 상품 거래를 할 수 있게 되면은 이 미래 가치를 갖다가 예상해서 어떤 네, 가격을 네, 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사고 파는 것도 가능하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코인 시장이 뭐 폭락을 한다. 이게 지금 뭐 원래는 그럼 1,000원짜리 코인이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는 뭐 500원, 300원까지 떨어진다 그래도 이상할 거 없잖아요. 다 네. 뭐 코인 그렇지 뭐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네. 만약에 파생 상품이 허용이 돼 있어서 900원에 살 수 있는 권리가 그 전에 계속 팔리고 있었다라면은 900에서 한번 어쨌건 한번 이렇게 딱 스톱이 되는 그런 효과는 있을 수 있죠. 막아주는 그렇죠. 거죠. 그러면은 좀 투자자들이 안심할 수 있고 변동성도 막을 수 있고 그렇지 않겠느냐. 그런 면에서 파생 상품 거래를 좀 허용하는 건 어떠냐 하는 이야기도 뭐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은 주식 시장도 뭐 90년대 초 이럴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관 투자자라는 개념이 사실상 없고 사실 IMF 전까지도 좀 그랬죠. 그렇죠. 90년대 그런 중반까지도 분위기였죠. 그랬어요. 네. 그리고 뭐 파생 상품은 당연히 더 없고 이럴 때는 진짜 뭐 완전 투기판으로 생각했어요. 주식 투자한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보기를 도박한 뭐 거. 고스톱 치러 다니는 거야? 뭐 이런 분위기로 하우스? 뭐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기관 투자가 하고 선물 옵션 들어오고 이러면서 조금 이게 펀더멘탈 보고 투자해야 되고 막 애널리스트 나오고 이렇게 된 것처럼 코인 시장도 바뀔 수 있다라는 그런 거죠. 근데 이제 그러면은 저희 코인의 암호화폐의 파생 시장이 아예 없느냐? 있습니다. 그래요? 외국 거래소들은 있어요. 네. 물론 이제 그 파생 상품이 진짜 이 제도권 금융에서 보는 파생 상품이냐 아니면 더 도박에 가까운 그런 거냐 하는 데 대해서는 약간 이견이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파생 상품이 있기 때문에 국내 코인 투자자들이 조금만 지식이 있으면 그 파생 상품 이용하기 위해서 국내 거래소에 돈을 넣어서 현금을 넣어서 코인을 산 다음에 그 코인을 외국 거래소로 보내고 거기에서 파생 상품 거래를 통해서 거래를 하는 조금 안전한 거래를 추구하는 그런 집단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국내에서 특정한 코인, A 코인을 사면서 해외의 A 코인 뭐 선물 옵션 시장 같은 데 가서 좀 팔아놓는 거야. 말하자면. 그렇죠. 그렇게 가능하겠죠. 그리고 한 달 뒤쯤 팔아놓으면 이게 혹시라도 많이 떨어지면 해외에서 돈을 좀 벌고 파생 상품에서.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참 재밌는 게 한국 사람들이 그러면은 그런 식의 파생 상품을 얼마나 쓰느냐 하는 통계가 잠깐 나온 적이 있었어요. 한 번. 네네네. 그게 그냥 뭐 이게 왜 그 기사가 왜 나왔는지 잘 모르겠는데 2023년 5월 기준으로 네. 2년 세계- 전이네요. 그렇죠. 세계 최대 거래소 코인 거래소 바이낸스의 외국 그 국적별로 이용자들을 집계했을 때 한국인이 2등인데 다른 나라들보다 한국인들의 파생 상품 거래 비율이 월등히 높더라 하는 통계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기사였는데 네. 98%래요.
98%요? 바이낸스에서 거래를 하는 코인 거래를 하는 한국인 이용자들은 98%가 파생 상품 거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요? 아, 그러니까 현물 거래는 다 국내 시장에서 하고 바이낸스 가서는 파생 상품 거래만 한국인들은 하고 있다. 그런 거죠. 뭐 이런 거네요. 네. 그래서 그 금액이 신기하다. 569억 달러 이게 그러니까 그 한 달 기준이었던 건데 그럼 이제 80조 원이 넘어가는 그런 거래 금액이요? 지금 이제 야, 환율 그럼 수수료만 해도 얼마나 돼요? 그러니까 이 바이낸스에 돈 얼마나 갖다 주고 맞아요. 있는 거야? 수수료 그리고 이 잠재적 수익 이런 게 전부 다 이제 바이낸스에서 발생을 하고 바이낸스한테 가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이런 네. 국부 80 유출이잖아요. 한 달에 80조 원이라고요? 국부 유출이죠. 국부 유출. 근데 진짜 너무 어마어마하죠. 센데 그래서 어마어마한데요. 근데 이 자료도 사실 뭐 얼마나 정확한지는 따져볼 필요도 있고 이 자료가 계속 나온 게 아니고 그 한 달 딱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래도 월스트리트 저널인데 확인하지 않았을까요? 뭐 이상한 자료는 아닐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그래도 참 이렇단 말이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그러면 말씀하시는 주장은 국내에도 암호화폐와 관련된 파생 상품 거래소를 만들자 이런 이야기이신 지금 건가요? 이제 국내 거래소들 같은 경우에 이제 지금 법으로 금지돼 있나요? 그거? 아닙니다. 이게 명확한 명시화된 어떤 명문화된 규제가 있는 건 아닌데 그림자 규제라고 하죠. 이제 당국에서 허가를 하지 않는 식의 그런 규제를 받고 있어서 시작을 못 하고 있는데 국내 거래소들도 당연히 이거 하고 싶어해요. 네. 업비트 비썸 네. 같은데도 이걸 지금 뭐 현물 매매만 가지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현물 매매만 하고 있는데도 지금 세계적인 규모를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말씀드렸죠. 업비트 비썸이 대기업 집단에 들어가 있고 업비트가 한 5위, 비썸이 19위 정도 하는데 거래량이 많이 나올 때는 업비트가 2등까지도 올라간다. 그런데 이게 놀라운 이유는 1등인 바이낸스는 전 세계 누구나 쓸 수 있는 그렇죠. 거래소지만 업비트 비썸은 한국인만 쓸 수 있다. 네. 한국인만 쓸 수 있는 거래소인데 2위, 평소에 5위까지 올라간다는 건 어마어마한 거래량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 근데 그게 사업 모델의 전부인 거잖아요. 지금 현물 거래 수수료만 취하는 게. 그래서 업비트나 비썸 같은 우리 국내 거래소 입장에서는 조금 상품 다양화를 위해서라도 파생 상품 거래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용자들도 그렇고 당국도 그렇고 과연 우리나라 거래소들이 충분히 안전하고 튼튼하냐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네네. 예전에 이제 뭐 이래저래 그 개업날 얘기를 했었는데 네네네, 개업 맞아요. 당일에 네, 그때. 이 방어가 안 돼가지고 그냥 네. 막 속절없이 시스템 다운되고 뭐 그랬다고. 시스템 다운되면서 속절없이 가격이 내려가는 걸 갖다가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렇다면은 외부에 이 코인 거래소 파생 상품 거래소를 만드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을 이건 제가 제시하는 겁니다. 네네. 외부라는 게 어떤 외부? 그러니까 이게 별도의 그 지금 코인 업비트하고 비썸 말고 별수 말고 다른- 좀 이게 관에서 규제를 세게 하는 아니면 관이 개입까지 하는 그런 한국 거래소 같은 뭐 그런 그러게요. 식의 외부의 별도의 파생 상품 거래소가 네네네. 있고 거기에 이 한국 국내 거래소들이 뭐 지분 참여를 하든 뭐 어떤 식으로든 참여를 해서 거기에서 파생 상품을 만들어서 자기네들이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모델을 만든다면 그거 개념 괜찮네요. 생각해 보니까 한국 거래소하고 한국 선물 거래소 뭐 다 그런 식 사실은 뭐 민간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관이 뭐 그런 식이지 않습니까? 규제하는 지배하고 규제하는 곳이잖아요. 그렇게 만들 수는 있겠네요. 사실 파생 상품 거래소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외에 있다고는 했지만 그렇지만은 또 이제 어떤 뭐 관에서 참여를 한다거나 보장을 한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세게 규제를 한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하는 데는 없어서 약간의 불안감이 있고 약간의 불안 요소가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뭐 성공적으로 한다면은 외국에 있는 거래소들도 여기에서 파생 상품을 어떤 그렇죠. 만들어서 판다든지 그것도 그럴 수도- 꿈꿔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외국 들고요. 투자자들도 데리고 들어온다.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또 한 가지는 제도화가 된다는 거는 기관들이 들어올 수 있는 이 영역이 커진다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까? 이제 기관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시장은 사실 성장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가상자산 산업에서 어떤 좀 주도적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한 가지는 그러니까 뭐
사실 여러 가지로 따져봤을 때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이 해칭할 수 있는 리스크를 해칭할 수 있는 수단이 생겨서 좋은 거고 거래소들 국내 기업들 입장에서도 성장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영역이 생기니까 좋은 거고 그리고 심지어 해외 자본 유치까지 가능한 모델이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검토해볼 만하지 않나 하는 뛰어난 아이디어를 제가 지금 가지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아이디어 꼭 다음 대통령이 받아서 실행해서 투자자들께 그리고 또 우리나라 국부에도 좀 도움이 되면 좋겠네요. 오늘 여기까지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혜원 비인크립토 한국 일본 리드하고 다음 대통령이 꼭 해야 될 암호화폐 정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뉴스토마토 대선 특집 내란 끝장쇼. 뉴스토마토에서 6.3 대통령 선거의 개표 공개 방송에 구독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의 파면으로 헌정 사상 최초의 6월 장미 대선이 펼쳐지는 가운데 과연 21대 대통령은 누가 될 것인가? 역사적인 순간에 뉴스토마토의 알찬 뉴스 콘텐츠와 풍성한 즐길거리를 모두 모아 준비했습니다. 6월 3일 오후 6시 이 토마토 빌딩 지하 1층 토마토홀에서 펼쳐지는 역사적인 순간. 뉴스토마토 대선 특집 내란 끝장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